엄마, 이제 그만 빨리 죽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달 동안 의식이 없다고 믿었던 한 어머니가 병실에서 오간 모든 말과 순결을 듣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효자라 불리던 장남과 살갑게 웃던 며느리가 병상 앞에서 나눈 계산과 속삭임,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뜨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가슴에 쌓아두었던 70세 어머니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돈보다 가족을 믿었던 세대가 어떻게 배신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끝내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던 한 여성의 조용한 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나는 수도권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41살 간병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병동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선배 간병인에게서 소개받아 쓰게 됐습니다. 선배는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제게 커피를 건네며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이야기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일하는 병원은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곳이라 복도를 걸을 때마다 오래된 대한민국의 시간이 함께 흐르는 느낌이 듭니다. 벽에는 아직도 국민건강보험 글자가 바뀌기 전에 옛 안내판이 남아있고 대기실에는 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드라마 포스터가 빛이 바랜 채 붙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예전 동네 보건소 이야기, IMF 시절 장사 접었던 얘기, 자식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밤잠 설쳤던 이야기를 자주 꺼내십니다. 이 병원은 단순히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한 세대의 인생이 조용히 정리되는 장소입니다. 김정숙 어머님이 이 병원으로 처음 들어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차트에는 70세, 섬유업계 전직 대표, 상당한 개인 자산 보유라고 적혀 있었지만 침대 위의 모습은 너무도 작고 연약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뒤 긴 수술을 거쳤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장기 혼수 가능성을 언급했고 가족들은 그 말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이번 첫 달은 가족들로 병실이 붐볐습니다. 딸과 사위, 친척들까지 번갈아 찾아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박현우 씨도 그때는 거의 매일 병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을 꼭 잡고 엄마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병실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방문하는 얼굴은 늘 같았습니다. 장남 박현우 씨와 그의 아내 이수진 씨, 딱 2사람이었습니다. 박현우 씨는 외모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늘 단정한 차림에 병원 직원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의사에게는 메모장을 꺼내 들고 설명을 꼼꼼히 적었고 간호사에게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는 잘 두셨네. 하지만 저는 간병인입니다. 가족이 돌아간 뒤 불이 꺼진 병실에서 환자와 가장 오래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박현우 씨의 다른 얼굴을 조금씩 보게 됐습니다. 이수진 씨는 항상 병실에 향기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침대 옆에 서서도 휴대전화는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업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이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상태 변화는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조건은 유지되는 거죠? 그녀는 늘 창가를 등지고 서서 통화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김정숙 어머님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에 박현우 씨 혼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잡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좀 편해져도 되잖아. 그 말은 기도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결론을 내린 사람이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이 어머님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의식 없는 환자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반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였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진 건 박현우 씨 부부는 병실에서 점점 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을 사이에 두고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보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 집은 정리해야겠지. 유지비가 너무 들어. 그 말들은 김정숙 어머님이 듣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늘 같은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눈은 감긴 채였고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 침묵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침묵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침묵인지 말입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님 얼굴을 살폈을 때였습니다. 눈가에 희미하게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병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언젠가 반드시 밖으로 나올 이야기라는 것을요. 김정숙 어머님이 이 병원에 누워 계신 지 석 달을 넘기던 시점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아침 공기에 서늘함이 섞이기 시작한 때였죠. 병동 창밖으로 보이던 플라타너스 잎이 하루가 다르게 색을 바꾸는 걸 보며 저는 이곳에서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어머님이 계신 병실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의 회지는 늘 비슷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훑어보고 뇌압 수치와 호흡 상태를 확인한 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는 유지 중입니다라는 말이 반복됐고 그 말은 희망도 절망도 아닌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가족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병동이 조용한 오전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적었고 간호사들도 비교적 여유가 있어 병실 분위기가 차분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현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저를 복도 쪽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박현우 씨의 얼굴에는 늘 있던 공손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결심한 사람 특유의 굳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언제쯤 오는 건가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인 제 입장에서 섣불리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말로 설명했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주치의의 소견이 우선이고 모든 결정은 보호자와 의료진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말은 이미 그의 귀에 닿지 않은 듯 했습니다. 눈빛은 병실 문 쪽을 향해 있었고
어머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현우 씨는 병실에 올 때마다 시계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체류 시간은 점점 짧아졌고 머무는 동안에도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수진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들어오자마자 침대 쪽이 아닌 창가로 갔습니다. 가방을 열자 병원 서류가 아니라 두툼한 종이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보험 약관, 공증 서류, 부동산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얼굴을 마주보는 자리를 일부러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훑어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직 변화는 없어요. 의식 회복 가능성은 낮다고 들었고요. 네, 그러면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계획을 점검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그녀는 바로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다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비슷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박현우 씨는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을 내려다보긴 했지만 눈길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수진 씨가 건네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해도 되겠지. 더 길어지면 부담만 커져. 그 말들은 어머님이 듣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선배 간병인이 식당에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 말고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방 요즘 분위기 이상하지 않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는 이 병동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수많은 가족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를 끝까지 붙잡는 가족과 어느 순간 내려놓는 가족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희망이 사라질 때 제일 솔직해져. 그 말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며칠 후부터 병실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둘,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여성이 박현우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료진이 아니었고 병원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법무사, 회계사라는 소개가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정숙 어머님 병실에는 의료진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실 안에서 목소리를 낮췄지만 내용은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재산 목록, 명예, 관리,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라는 가정이 반복됐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김정숙 어머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고요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고요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 근무 중이었습니다. 병실 불을 낮추고 커튼을 정리하던 중 어머님의 눈꺼풀이 분명하게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정숙 어머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서 또렷하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반사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실에서 들리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우 씨 부부의 말은 점점 감정을 잃고 숫자와 조건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머님은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채로요. 그리고 저는 이 균열이 곧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어머님 병실은 어느 순간부터 외부와 분리된 공간처럼 변해갔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의 얼굴이 정해졌고 방문 시간도 철저히 관리됐습니다. 병동 게시판에 붙어 있던 면회 시간 안내문은 그 방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호자라는 이름 아래 박현우 씨 부부는 병실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작은 요구 하나에서 비롯됐습니다. 박현우 씨는 어느 날 간호사실에 찾아와 병실 출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님이 예민하셔서요. 괜히 자주 들락거리면 상태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실에는 담당 간호사와 저를 제외한 사람의 출입이 줄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친척들은 전화로 안부만 묻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주변을 정리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병실에 오면 먼저 커튼을 쳤습니다. 창밖이 보이지 않게, 복도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말입니다. 그녀는 항상 침대와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얼굴과 눈을 마주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듯 말이죠. 그녀는 여전히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통화 상대는 보험사, 법무사, 회계사로 다양했습니다. 말의 흐름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명의 변경은 그 절차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 말들이 오갈 때마다 저는 몸을 조금 더 낮춰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기척을 줄이며 병실 안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이 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김정숙 어머님이 듣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박현우 씨가 병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가 빼곡히 적힌 표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숫자를 이수진 씨에게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계산이 오갔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크네. 그래도 정리하면 훨씬 수월해질 거야. 그 말들은 어머님 인생 전체를 몇 줄의 숫자로 압축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 회계사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는 인사를 간단히 하고 곧바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그 시간에도 아무 반응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 한쪽에서 작은 원을 만들 듯 모여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속 구조, 관리 비용,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회계사가 병상 쪽을 힐끗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박현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으세요. 그 말은 그날 병실을 덮은 가장 잔인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김정숙 어머님을 더 자주 관찰하게 됐습니다. 눈꺼풀 아래 미세한 움직임, 호흡의 변화, 손가락 끝의 긴장. 어머님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몸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특정 순간에 더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박현우 씨 부부가 병실에서 돈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님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빨라졌고 미간이 아주 조금 찌푸려졌습니다. 그 변화는 의료 장비에는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미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현우 씨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전화를 받는다며 잠시 나갔고 병실 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어머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원래 강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야. 그 말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님의 눈가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드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병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침묵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는 연명 치료 관련 동의서가 올라왔습니다. 박현우 씨는 서류를 꼼꼼히 읽고 서명했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한 발짝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을 끄고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숙 어머님의 손이 제 손목을 아주 약하게 붙잡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고 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접촉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어머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손의 온기는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이 병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아주 또렷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침묵은 더 이상 무력한 침묵이 아니라는 것도요. 김정숙 어머님 병실의 공기는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병실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가족에 대한 것이었고 평생 지켜왔던 관계에 대한 것이었으며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명 치료 동의서가 제출된 이후 병실의 분위기는 한층 더 냉정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절차에 따라 움직였고 박현우 씨 부부는 그 결정에 더 이상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한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오전 주치의가 병실에 들어와 어머님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낮고 장기적인 의식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박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이수진 씨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선택하신 방향에 따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은 위로도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주치의가 나간 뒤 병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현우 씨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어.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지만 병실 안에 분명히 울렸습니다. 이수진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서류는 병원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건물, 토지, 예금, 신탁까지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이수진 씨는 종이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 그 말에 박현우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피로가 몰려온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다시 떴을 때 망설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우리 믿고 계실 거야. 그 말은 자기 위안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을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말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김정숙 어머님의 호흡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기계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침대 위의 공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저는 일부러 침대 쪽으로 다가가 이불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손등 위로 힘줄이 도드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분명한 긴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였습니다. 박현우 씨는 그를 복도 끝 상담실로 데려갔고 이수진 씨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병실에 혼자 남자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서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았지만 말의 내용은 더 분명했습니다. 네, 보호자 동의는 끝났고요. 이제 절차만 남았어요. 지연되면 손해가 커질 수 있어서요. 그 통화를 듣는 동안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들은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래에 관한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김정숙 어머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분명했습니다. 눈꼬리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린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힌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통화를 마친 그녀는 베개를 한번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다들 이해할 거야. 그 말은 이해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를 강요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선배 간병인이 제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어머님 눈물 흘린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괴로울 땐 소리도 못 내. 그 말은 제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측에서는 김정숙 어머님의 병실 이동을 제안했습니다. 관리 편의와 비용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현우 씨는 그 제안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상태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병인이었고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을 정리하며 어머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온함은 체념이 아니라 견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견딤이 언젠가 반드시 다른 얼굴로 돌아올 거라는 것도요. 그날은 병동 전체가 유난히 어수선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응급 호출벨이 여러 번 울렸고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빠르게 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구급 침대가 몇 번이나 오르내렸고 보호자 대기실에서는 울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김정숙 어머님 병실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닥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지나치게 잠잠한 공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박현우 씨가 병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눈밑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고 화면은 이미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닫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얼굴을 바라보는 대신 바닥을 내려다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수진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 역시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고 발걸음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박현우 씨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 왔어? 박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아졌어. 그 말은 짧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열더니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 서류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보았던 것들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박현우 씨 앞으로 밀어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미루면 안 돼. 그 말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설득도 위로도 아닌 단정한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박현우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와 문장들이 그의 눈앞에서 무겁게 눌러오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가 어렵게 내뱉은 말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더 복잡해져. 그 말은 선택을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상은 어머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치의와 박현우 씨 부부는 병동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아 김정숙 어머님을 지켰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지만 어머님의 호흡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가빠져 있었습니다. 기계 수치는 아직 정상 범위였지만 저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여린 손이었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손을 잡은 순간 어머님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제 손을 쥐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은 분명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에서 돌아온 박현우 씨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의 표정을 보고 이미 답을 짐작한 듯 보였습니다. 결정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현우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어머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처음으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 말은 고백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변명처럼도 들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심박수가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고 간호사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병실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의 눈꺼풀이 심하게 떨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분명한 고통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수진 씨는 놀란 듯 한 걸음 물러섰다가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위험한 건가요? 그 질문은 걱정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의료진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긴급 처치가 이어지는 동안 박현우 씨는 병실 한쪽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보호자 대기실에서는 박현우 씨 부부의 낮은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감정을 누르지 못한 목소리는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지금 와서 흔들리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무너져. 그 말들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을 원인으로, 짐으로 취급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무렵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응급 상황은 일단락됐고 어머님의 상태도 겨우 안정됐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손이 다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분명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놓지 않겠다는 듯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어머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주름은 고통이 아니라 분노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실에서 가장 무너진 사람은 김정숙 어머님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미 무너진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을 지나면 그 믿음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이후로 병실의 시간은 전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소란이 지나가고 남은 것은 무겁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은 늘 약자의 것이었지만 그날부터는 김정숙 어머님에게서 다른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의료진은 어머님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됐다가 안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계 수치는 서서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약물 용량도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박현우 씨 부부는 그 설명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어머님의 회복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계획이 아직 유효하다는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현우 씨의 병실 방문은 더 짧아졌습니다. 머무는 시간은 줄었고 말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는 어머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고 눈이 마주칠 가능성조차 피하는 듯 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더더욱 병실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실 밖에서의 움직임이 잦아졌습니다. 전화 통화는 복도 끝에서 이루어졌고 상담실 예약은 연달아 잡혔습니다. 법무사와 회계사 그리고 공증인이라는 단어가 보호자 대기실에서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김정숙 어머님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아래에서 움직이던 눈동자는 점점 더 분명해졌고 손끝의 긴장은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어머님의 호흡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나 서류 이야기가 병실에서 오갈 때면 호흡이 미묘하게 빨라졌습니다. 반대로 병실이 조용해지면 호흡은 다시 깊고 느려졌습니다. 마치 의식은 드러내지 않되 감정만은 숨기지 않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 오전 저는 어머님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소리가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세게 뛰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몸을 낮췄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꼬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깨어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배 간병인이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기록 남겨. 짧은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어머님 병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개인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방문자, 병실에서 오간 말들, 대화의 주제와 분위기, 어머님의 미세한 반응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필요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병실의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실이 아니라 병실 안이었습니다. 박현우 씨는 변호사에게 자리를 내주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님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박현우 씨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그 설명은 어머님이 없는 사람처럼 진행됐습니다. 유언장, 신탁, 재산관리 위임. 모든 단어가 차분하게 나열됐고 감정은 배제돼 있었습니다.
그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제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요. 설명이 끝난 뒤 변호사는 박현우 씨에게 마지막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박현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어머님의 호흡이 갑자기 가빠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간호사를 불렀고 병실에는 다시 긴장이 흘렀습니다. 의료진은 일시적인 자극 반응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극의 정체를요. 그날 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 사이로 겨우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습니다. 다 정확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발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어머님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알아.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기록으로 남길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을, 모든 선택을, 그리고 누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무너지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요. 김정숙 어머님은 이제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어머님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드라마처럼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고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회진 시간에 의사가 눈동자 반응을 확인하던 중 분명한 의사 표현이 확인됐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병동 전체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의료진은 어머님의 반응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눈을 뜨고 사람을 인식하는지, 간단한 질문에 고개를 움직일 수 있는지, 감정 표현이 가능한지, 모든 과정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정숙 어머님은 의식을 회복했고 판단 능력 또한 유지되고 있다는 소견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이 보호자에게 전달되자 병실 앞 복도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이어졌고 선배 간병인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우 씨는 연락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숨이 가쁜 모습이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한 그는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와 사람들의 기척이 그를 압박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머리와 화장은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눈에는 계산보다 불안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김정숙 어머님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베개에 기대 누운 상태였지만 눈동자는 또렷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오랜 병상 생활을 거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마음속에서 이미 정리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박현우 씨의 시선이 어머님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는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는 떨렸고 심장이 쿵쾅 뛰었습니다. 그는 어머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우 씨의 시선이 어머님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는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는
손에 쥔 가방 끈이 서서히 구겨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진 거야? 그 질문에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따지는 눈도, 반기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잡으려 다가갔지만 어머님은 미세하게 손을 거두셨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이수진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님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약했지만 말의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다 들었다.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현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보험 이야기, 집을 언제 정리할지에 대한 말, 이 정도면 충분히 고생했다던 말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가셨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어머님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박현우 씨 부부가 병실에서 나누었던 말들이었습니다. 박현우 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야. 그 말은 스스로도 설득하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아주 작게 저으셨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어떤 긴 설명보다도 단호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하지만 그 말은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이 그녀를 향해 고정됐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한 판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와 공증인이 들어왔고 의료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의식 회복과 판단 능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법적 결정은 본인의 의사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기존에 박현우 씨에게 위임되어 있던 재산관리 권한은 전면 철회되었고 보험 수익자 역시 모두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은 공익재단과 장기간 어머님을 돌봐온 인물에게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박현우 씨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이름 역시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현우 씨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난 이제. 어머님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다. 그 말에는 저주도 복수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박현우 씨는 텅 빈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 특유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가족을 믿고 싶었다. 그게 내 마지막 미련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님은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수가 아니었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의미의 눈감음이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은
김정숙 어머님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온 거짓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요. 김정숙 어머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끝난 뒤 병실은 이전과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두 드러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박현우 씨와 이수진 씨는 병실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보호자 변경이 완료되었고 출입 명단에서 두 사람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일반 병실에서 재활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판단도 분명했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해온 사람처럼 단단했습니다. 재활병동으로 이동한 첫날, 어머님은 병실 창가에 침대를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래 누워있다 보니 햇빛이 그리웠다고 하셨습니다. 창밖에는 병원 뒤편의 오래된 주택가와 골목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예전에 공장 다니던 사람들이 살던 동네야. 그 말에는 자랑도 미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정리하듯 담담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와 공증인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아니라 마무리를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서류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서류 정리가 끝난 뒤 어머님은 잠시 눈을 감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며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 말은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선택을 정의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끝내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막장이나 복수극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여성이 평생 타인의 기대와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은 재단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래전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몇 번 꺼내셨습니다. IMF 때 함께 울었던 직원들, 폐업 직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남아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마음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야. 그 말은 어머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처럼 느껴졌습니다. 박현우 씨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고 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분노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의미가 사라져 끝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며느리라는 여성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전에 몇 번 스쳐 지나간 적은 있었지만 늘 조용히 인사만 하고 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여성을 보자 미묘하게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에 그 여성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오랜 시간 말없이 이어져 온 관계의 결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족이라는 것이 꼭 혈연이나 호적 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지켜본 사람, 곁에 남은 사람, 끝까지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어머님은 이후로도 크게 아프지 않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재활은 더디게 진행됐지만
하루하루를 스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을 환자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처럼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은 남기고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됐다. 그 미소는 안도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는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였습니다. 얼마 후 저는 병동을 옮기게 됐습니다. 마지막 근무날 어머님 병실에 들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몫의 선택을 해. 그 선택이 나중에 얼굴로 남는 거고, 그 말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제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언제나 약자의 언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병실에서 보았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김정숙 어머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